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 쉬운 거서부터 이제 동시통역 연습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연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본인은 그 숫자를 100에서부터 거꾸로 세는 거거든요. 말을 들으면서요? 네,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제 말을 동시에 정확히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숫자를 100, 99, 98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00, 90, 88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먼저 연습을 첫 번째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라면 끓이기. 먼저 라면 봉지를 뜯고 물을 끓이세요. 스프를 넣으세요. 이런 것들, 쉬운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을 합니다. 가장 재밌었던 훈련이 있다면요? 사실은 좀 재미있다라기보다는 그 훈련을 받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힘든 그런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라면 끓이는 거를 동시통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동화들을 동시통역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 그게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시통역사 하면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잖아요. 사실 외국어를 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외국어에 앞서서 더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이 한국어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한국어와 예를 들어서 영어, 불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한국어, 영어, 기본적으로 한국어, 영어가 탄탄해야 되고 좋은 통역사로서 잘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언어적인 능력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시통역을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언어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사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해력. 4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얘기한 것을 본인이 그 논리적인 플로우를 쫓아가면서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그런 논리력, 분석력. 그리고 그 전문 분야의 동시통역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못지 않은 그런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적인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저는 주로 금융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금융 외에도 제조업, 자동차라든지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IT 쪽도 했었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동시통역계에도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동차나 IT 쪽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 않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2만 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사 본인이 2만 개를 다 외우면 좋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만 개를 다 외우지 못하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할 때 한 문장 내에 부품이 10개 이상 들어가면 그걸 다 받아 적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어려움이자 도전이자 또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동시통역사의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순발력이거든요. 동시통역사는 이제 그런 실수를 최소화할 만큼의 순발력을 발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들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하고요.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직장 내의 다양성, 외국에는 직장 내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민감한 주제이지만 최근에 다민족 사회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직장 내에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실 한국인들만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직장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모색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단일 민족 국가였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 표현을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시작을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다. 거기에 딱 1대1 매칭이 되는 Korea is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 이거를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homogeneous가 워낙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막상 통역할 때 생각이 안 나서 호모하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급조한 게 homogeneous nation이었는데 집에 와서 너무 찝찝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성 간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 훌륭한 국가인데 대한민국 졸지에 개이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실수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 많고요. 네. 대표적인 직업병이 그러니까 워낙 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어든 영어든 연사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통역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Q&A 세션 같은 경우 하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누군가 질문해서 저는 항상 먼저 yes or no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할까, 약간 강박관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대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동시 통역하다 보면은 국가나 기업의 대내외적으로